오늘도 대담하게 뛰어들었는가. 휴스턴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브레네 브라운 박사는 역대 가장 많은 사람이 본 테드 강연 영상 5개 중 하나의 소유자이다. 2010년 취약성의 힘이라는 주제로 열린 그녀의 강연 영상은 3,10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그녀는 지난 13년간 취약성과 용기, 가치, 수치심 등에 대해 연구했고 마음 가면, 불완전함의 선물, 라이징 스트롱 등의 베스트셀러를 펴냈다. 두려움과 용기는 늘 함께 다닌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용감하거나 겁쟁이거나 사람은 이 둘 중 하나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두려움을 느끼는 동시에 용기를 내기 때문이다. 나는 복싱 선수 마이크로 타이슨의 전설적인 코치였던 코스 다마토가 큰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에게 했다는 말이 떠올랐다. 영웅과 겁쟁이는 똑같은 것을 느낀다. 하지만 영웅은 자신의 두려움을 상대 선수에게 던져버린다. 반면에 겁쟁이는 이를 피해 도망친다. 두 사람이 느끼는 건 모두 두려움이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써먹느냐가 승패를 결정한다. 당신은 경기장에 서 있는 투사인가? 젊은 시절 브레네는 우연히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남긴 유명한 경기장에 선 투사라는 연설을 접하게 되었다. 이는 그녀의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태도를 바꾸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살아가면서 상처가 되는 공격과 비판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내가 옳다고 생각한 신념과 가치를 포기하지 않겠노라 굳게 결심한 것이다. 그렇다면 궁금해진다. 그녀의 삶의 터닝포인트를 제공한 경기장의 선투사란 어떤 의미인가?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경기장에 선 투사이다. 그는 얼굴에 흙먼지와 땀과 피를 잔뜩 묻혀가며 용감하게 싸운다. 실책을 범하고 거듭 한계에 부딪히기도 한다. 그가 누구인 줄 아는가? 바로 나, 그리고 당신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실수와 한계를 드러내는 일에 두려움을 갖지 않아야 한다. 가장 많은 실수를 드러내는 사람이 가장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그것들을 보여주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지 부끄러워할 이유가 아니다. 브레네는 계속 설명한다. 경기장의 투사로 살면 확실하게 보장받는 것이 있다. 흠씬 두들겨 맞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정신없이 두들겨 맞을 것을 알면서도 대담하게 뛰어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단 하나의 삶이다. 인생을 바꿀 만한 커다란 용기는 흠씬 두드려 맞을 것이다와 같은 취약성을 드러내고 감수할 때 생겨난다. 우리는 매일 2개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오늘 대담하게 뛰어들었는가? 나는 편안함 대신 용기를 선택하기 위해 어떤 취약성을 드러내고 감수했는가? 이는 아침 일기나 저녁 일기를 쓸 때 하루를 돌아보게 해주는 매우 좋은 질문들이다. 그녀의 이 메시지는 3천만 명이 시청한 강연을 만들어냈다. 테드 강연을 위해 내가 준비한 것은 내 취약성을 드러내며 대담하게 뛰어드는 것이 전부였다. 나는 내 자신의 다양한 실패에 대해 이야기했다. 심리 상담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2번 다시는 받지 않겠노라 결심한 이야기도 했다. 관객들은 경기장에 선 나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강연이 끝났을 때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지 않으면 그건 대담하게 뛰어들지 않았다는 뜻이라는 것을. 상대에게 도와줄 기회를 제공하라.
취약성은 이제 더 이상 숨겨야 할 것이 아니다. 솔직하게 드러낸 취약성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훌륭한 도구이다. 흔히 상대에게 단단한 신뢰를 먼저 얻고 난 다음에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먼저 나의 연약함, 취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도 신뢰 관계는 형성되지 않는다. 브레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결코 편안하게 흘러가지 않는다. 생각해보라. 편안하게 얻은 게 하나라도 있는지를. 뭔가를 얻으려는 빈틈이 없는 매끄러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에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칭찬할 것 같은가? 천만에다. 속이 울렁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려 몹시 불편하더라도 기꺼이 먼저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사람을 세상은 더 높게 평가하고 도와준다. 상대에게 도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이 가장 용감하게, 가장 빠르게 성공한다. 강력한 행동을 끌어내는 7가지 질문. 영화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에서 요다는 충고한다. 두려움을 없애려면 그것에 이름을 붙여야 한다. 이 책에 등장하는 많은 타이탄들도 요다와 비슷한 두려움 극복 방법을 제시한다. 추상 명사인 두려움을 눈에 보이는 실체로 만들고 그것에 구체적인 이름과 정의를 붙이는 방법을 통해 생각보다 쉽게 두려움에서 빠져나온다. 그 지혜들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최악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라. 영국의 정치가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이렇게 말했다. 행동이 항상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행동 없는 행복은 존재할 수 없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시도해야 하는가 포기해야 하는가. 용감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대부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 고민하는 내내 불확실하다와 실패할 것이다 라는 문장이 머릿속에서 무서운 경고처럼 떠다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불행을 선택한다.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회사를 만들어 하루 15시간씩 일했다. 실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지 않았다. 15시간씩 일하지 않으면 당장 내일 회사가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내 삶의 전부를 저당 잡아놓고는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언젠가는 불안이 내 삶을 다 먹어치울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루 15시간씩 일하는 것뿐이었다. 매일 새벽에 깨어나면 1년쯤 회사를 떠나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지만 그 생각은 출근해서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부터 연기처럼 사라지곤 했다. 내가 떠나면 회사는 곧장 망할 수도 있다. 각종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그러면 회사가 파산해 창고에 가득한 재고들을 땡처리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읽으며 아일랜드 어느 겨울 해변에서 홀로 괴로워하며 발가락이나 만지고 있겠지. 비를 맞으며 울고 있거나 은행 계좌의 80%가 사라지고 차고의 자동차와 모터사이클에도 빨간 딱지가 붙을 것이다. 어두운 지붕 밑에 웅크려 잠든 나에게 누군가 침을 뱉는다. 화들짝 놀라 깨어난 나에게 떠돌이개가 달려들어 얼굴을 깨무는 상상을 하고 있노라면 인생은 정말 잔인하고 가혹한 골칫덩어리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책을 읽다가 다음의 문장들을 만났다. 며칠 동안 남루한 옷차림으로 싸구려 음식을 먹으며 생각해보라. 이것이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인가? 철학자 세네카의 말이었다. 머릿속에서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리스크가 아니라 가능성을 선택하라. 세네카의 조언에 힘입어 나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 최악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정의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재밌는 일이 일어났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불안의 늪으로 빠져들게 했던 생각들이 돌연 긍정적인 상황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최악의 상황은 회사가 문을 닫는 것이었다. 그러면 나는 언제든 예전 경험을 살려 임시 바텐더로 일을 시작해 월세를 마련할 수 있을 터였다. 가구를 팔고 외식비를 줄일 수도 있었다. 혹은 매일 아침 아파트 앞을 지나가는 유치원생들의 점심값을 삥 뜯거나. 방법은 많았다. 최악의 상황이 닥쳐도 생존은 가능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생존을 넘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그리 어렵지는 않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 무엇보다 회사가 문을 닫는 상황이 치명적이지는 않았다. 살다 보면 뭐 생길 수도 있는 일이지. 이봐, 팀 너무 걱정 마.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 것을 1.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10이라고 할 때 내가 생각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3, 4 정도의 영향을 끼칠 뿐이었다. 그것도 임시적으로. 맙소사, 이제 내 인생은 끝장이야 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명심해야 한다. 인생이 정말 끝장날 상황이 찾아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다면 최악이 아니라 최고의 시나리오는 어떤가? 내가 생각한 최고의 시나리오는 분명 내 삶에 9에서 10 정도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다. 예를 들어 최악의 상황이 될 가능성도 낮고 최고의 상황이 될 가능성도 낮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배팅해야 하겠는가? 이 책을 쓰기 위해 만났던 타이탄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성공하려면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정작 큰 리스크를 감수하겠노라 결정하고 대담하게 뛰어들면 생각보다 큰 리스크는 별로 없다. 정작 리스크보다 더 많이 만나는 것은 인생을 바꿀 만한 잠재력, 즉 다양한 가능성이다. 그러므로 인생은 어떤 리스크를 선택할 것인지로 결정되지 않는다. 어떤 가능성을 선택할 것인지, 더 큰 가능성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의 여부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알게 된다. 나는 베거본더가 되기로 결정했고 유럽행 편도 티켓을 끊었다. 모험의 지도를 그리면서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짐들을 지워나가기 시작했다. 아무런 재앙도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새로운 날들이 펼쳐졌다. 회사는 예전보다 더 잘 굴러갔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 걱정 없이 회사가 붙여주는 돈으로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었다. 강력한 행동을 끌어내는 Q&A. 두려움 때문에 점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래의 질문을 읽고 답을 적어보라. 답을 열심히 생각하지 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쏟아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답을 적은 후에는 절대 그 답을 편집하지 마라. 길게 쓰는 것을 목표로 삼아라. 한 질문에 몇 분 정도는 사용토록 하라. 1. 당신의 악몽, 즉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을 행동에 옮길 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정의하라. 당신에게 꼭 필요한 큰 변화를 추구했을 때 따를 것 같은 의심과 두려움, 만약의 상황은 무엇인가 매우 구체적으로 떠올려 본다. 삶이 끝장나는가 1에서 10까지 평가한다면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을 때 거기서 탈출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은가? 어떤 단계를 거치면 가장 빠르게 회복해 예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는 상황을 다시 통제하는 힘을 발휘해 새로운 길을 열 수는 없을까? 3. 반면에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좀 더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가 가져다줄 성과는 무엇인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파악한 후에는 좀 더 가능성이 크거나 긍정적인 성과에 대해 생각해 본다. 그것은 내부적일 수도 외부적일 수도 있다. 1에서 10으로 평가할 때 어느 정도인가 일정 수준의 좋은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당신보다 덜 똑똑한 사람이 해낸 전례가 있는 일인가? 4. 오늘 직장에서 해고된다면 생계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다른 선택권을 시험해 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다면 그 선택권이 별로였을 때
다시 예전 직장이나 커리어로 되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5. 두려움 때문에 미루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꼭 해야만 하는 일인 경우가 많다. 꼭 해야 할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알 수 없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다. 최악의 상황을 정의해보고 받아들이고 행동을 하라. 이마에 새겨 넣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이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겠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인 경우가 많다. 성공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불편한 대화를 기꺼이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로 측정된다. 매일 두려운 일을 하나씩 하겠다고 다짐하라. 나는 일면식도 없는 유명 인사나 CEO들을 접촉해 조언을 구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해나갔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지만 이젠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다. 성공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불편한 대화를 얼마나 많은 불편한 대화를 기꺼이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대화를 기꺼이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로 측정된다. 매일 두려운 일을 하나씩 하겠다고 다짐하라. 두려운 일. 매일 두려운 일을 하나씩 하겠다고 다짐하라. 와우. 대박. 6. 행동을 연기함으로써 금전적, 감정적, 물리적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우리는 행동에 따르는 잠재적인 단점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행동하지 않음에 따르는 끔찍한 비용 또한 구체적으로 측정할 줄 알아야 한다. 지금 당신을 열광하게 하는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1년, 5년, 10년 후 어떤 모습일까? 어쩔 수 없이 앞으로 10년이라는 소중한 시간 동안 전혀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일을 계속해야만 한다면 10년 후가 실망과 후회로 가득한 길이 되리라는 사실을 100% 확신할 수 있다면 당장 뾰족한 대안이 떠오르지 않는다 해도 지금 때려치워라. 때려치우는 것도 하나의 가치 있는 행동이다. 7. 언젠가 꼭 할 것이지만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장담하건대 좋은 타이밍은 없다. 당신은 그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무서울 뿐이다. 행동하지 않음에 따르는 비용을 측정하고 가장 두려운 실수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는 사실을 깨닫고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가진 중요한 습관을 길러라. 바로 실천이다. 강한 사람들은 미리 연습한다. 월든의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유함은 우리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물건의 숫자에 비례한다.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두려움을 뒤어설해 보는 것이다. 분기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자신에게 조금씩 주입시키는 것이다. 네이비실을 지휘했던 조커 윌링크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네이비실이 최강의 팀이 된 것은 평소에 극한 상황을 설정해 계속 훈련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고통과 절망, 두려움 같은 감각들이 둔해진다.
그래야 진짜 상황이 닥쳤을 때 훌륭하게 대처한다. 평소 이런 훈련을 하면 실전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힘이 생겨나기도 한다. 앞에서 나는 철학자 세네카의 책을 읽다가 머릿속을 울리는 함성을 들었음을 고백했다. 이 책의 제목은 루실리우스에게 쓴 편지이다. 루실리우스는 세네카의 제자였다. 나는 이 책에 실린 다음의 글을 힘겨울 때마다 꺼내 읽곤 한다. 나는 위대한 이들의 가르침을 통해 너에게 교훈을 주고자 한다. 며칠 동안 남루한 옷차림으로 싸구려 음식만 먹으며 이것이 내가 가장 두려워한 상황인가를 생각해보라. 불안과 두려운 걱정에서 자유로워짐으로써 스트레스가 심해질 때를 대비해 미리 강해지자는 것이다. 너는 행운의 여신이 친절할 때 그녀의 분노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 평화로울 때 병사는 실전보다 더 강한 훈련을 하고 성벽을 쌓아야 한다. 미리 훈련을 하면 실제 위기가 닥쳤을 때 움찔하지 않는다. 가난을 대비한 연습을 하는 사람들 또한 이런 과정을 거친다. 그들은 자주 예행 연습을 하는 덕분에 실제로 빈곤한 상황이 닥쳐도 위축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백만장자들이 삶의 무료함을 달래려고 사용하는 방법을 상상하지는 마라. 진짜로 지프로 어설프게 만든 잠자리와 투박한 망토, 딱딱하고 때 묻은 빵이어야 한다.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진정한 시험이 되도록 한 번에 사나흘 동안 그렇게 생활하라. 때로는 더 길어도 된다. 그렇게 하면 단언컨대 친애하는 루실리우스야. 소량의 음식만으로도 기쁨을 거두고 인간의 평화로움이 행운의 여신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행운의 여신은 아무리 화가 나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분히 내려주기 때문이다. 세네카가 제자에게 일러준 이 지혜를 어떻게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 다음은 내가 빈털터리가 되는 모의 실험을 위해 한 번에 3에서 14일 동안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이다. 1. 거실 바닥이나 야외에서 침낭에서 잠자기. 2. 3에서 14일 동안 싸구려 흰색 티셔츠와 청바지 한 벌만 입기. 3. 여행자들에게 현지인들이 무료로 잠잘 소파를 제공하는 카우치서핑닷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 숙박해보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도 상관없음. 3. 4. 즉석 통조림이나 쌀과 콩만 먹기. 5. 물이나 싸구려 인스턴트 커피나 차만 마시기. 6. 나뭇가지나 종이, 나뭇잎만으로 연료로 하여 요리하기. 최대한 단식해보기. 인터넷 검색은 도서관에서만 사용하기. 이상한 일이지만 이처럼 단순한 실험을 해보고 나면 전보다 더 행복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이 돈이 많은 것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해준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높은 리스크를 감수할 용기를 얻는다. 당장 눈앞에 던져진 수익성 좋은 일을 거절하기가 쉬워진다. 우리는 불을 쫓는 것보다 가난을 연습함으로써 더 큰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타이탄들은 이렇게 말했다. 하루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정기적으로 괴로워하면 괴로움이 사라질 것이다. 불을 쫓는 것보다 가난을 연습함으로써 더 큰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하루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정기적으로 괴로워하면 괴로움이 사라질 것이다. 정기적으로 괴로워하라. 정기적으로. 4.
답은 하나가 아니다. 답은 하나가 아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를 5권이나 발표한 최고의 작가이다.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포린 폴리시가 선정한 세계 최고 경영 구루 중 한 명이다. 티핑 포인트에서는 아이디어가 퍼져나가는 방식을, 블링크에서는 의사결정을, 아웃라이어에서는 성공의 근원을, 최신작 다윗과 골리앗에서는 인간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수백만 독자를 사로잡았다. 최근에는 팟캐스트 리비저니스트 히스토리를 통해 시간의 흐름과 변화를 연구하면서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큰 지혜와 깊은 지식을 선물해 주고 있다. 중간에서 시작하기.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글을 잘 쓸 수 있는가? 그는 담담하게 하지만 엄청난 답을 내놓았다. 팀, 지금 당신이 한 질문 속에 답이 있다. 당신의 질문은 수학처럼 하나의 정답을 요구하는 성격이 아니다. 답은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압박감이 사라진다. 어떤 일이든 그렇듯이 글을 쓸 때도 시작이 중요하다. 답이 하나가 아니기에 나는 몇 개의 시작을 만든다. 맨 처음 시작하는 첫 문장을 몇 개씩 만들어 놓는다. 이 중 하나가 진짜 첫 문장이 되고 나머지는 그 문장을 이어가는 실마리들이 되어준다. 물론 모두 지워버리고 시작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답은 하나가 아니기에 부담은 없다. 이렇게 작업을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면 시작이 꼭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깨달음에까지 올라선다. 중간부터 시작해도 상관없다는 걸 알면, 즉 굳이 처음부터 반드시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면 삶이 한결 단순해진다. 와우. 말콤의 이 답만으로도 이 책의 값은 충분히 한 듯 싶다. 나 또한 즉시 그가 일러준 지혜를 실천에 옮겨 이 책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집필했다. 글을 쓰려고 하얀 모니터를 앞에 두고 앉았을 때 우리는 첫 줄을 쓰지 못하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깜빡거리는 커서만 바라보았던가. 영화 대본을 쓰든 게임 시나리오를 짜든 연애 편지를 쓰든 소설을 쓰든 간에 중간에서 시작하기는 강력한 방법이 되어줄 것이다. 비단 글쓰기뿐 아니라 삶도 그러하다. 모든 것을 알 때까지 계속하라. 공교롭게도 말콤의 아버지는 정확한 유일한 답을 찾아야 하는 수학자였다. 그는 아버지에게 질문을 던지는 법을 배운 다음 비로소 글쓰기에 눈을 떴다고 설명한다. 그의 아버지는 지적인 차원에서 불안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 내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생각하면 어쩌지 따위의 고민은 한 번도 한 적 없었다. 그래서 말콤의 아버지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아무 꺼리낌 없이 상대에게 질문한다. 잘 모르겠네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말콤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다. 살아계셨다면
아버지는 버나드 메포드한테 절대로 돈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서투르고 어눌해 보이는 목소리로 그런 수익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수백 번은 말했을 테니까. 모르는 것을 알 때까지 계속 묻는 것, 그것이 질문의 정수요. 가장 좋은 질문법이다. 정확하게 알 때까지 질문하고 그걸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 치열하게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 그것이 곧 말콤 글래드웰이 전 세계 독자들을 사로잡는 글을 쓰는 원천 기술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언을 남겼다. 당신이 낮에 들은 것, 경험한 것, 생각한 것, 계획한 것, 뭔가 실행에 옮긴 것들 가운데 새벽 1시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이야기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리는 것이 있는가? 그것이 당신에게 엄청난 성공을 안겨줄 것이다. 나아가 그것에 대해 함께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당신을 반박해줄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을 제외한 모든 말은 다 헛소리이다. 세상에는 오직 4가지 이야기만 존재한다. 파울로 코엘료는 오래전부터 나에게 영감을 준 작가이다. 연금술사에서 최신작 스파이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제시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매력을 지닌 그의 책들은 전 세계 70개 이상의 국가에서 번역되었다. 하지만 6,500만 부 이상 팔린 연금술사가 처음에는 브라질의 한 작은 출판사에서 초판 900부만을 찍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더군다나 출판사는 그의 증쇄 요청을 거부했다. 연금술사는 다음 소설인 브리다가 나오고 나서야 가까스로 이 쇠를 찌울 수 있었고 곧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그는 2년마다 새 작품을 발표하는 매우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가이기도 하다. 파울로에게는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 특히 그의 이런 말에서는 말이다. 세상에는 오직 4가지 이야기만이 존재한다. 2사람의 사랑 이야기, 3사람의 사랑 이야기, 권력투쟁, 그리고 여행이다. 서점에서 파는 책은 모두 이 4가지 주제를 다룬다. 최고의 작가도 악전고투를 벌인다.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작가는 어떤 하루를 보낼까? 이는 내가 파울로를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변 지인들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이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난 파울로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생생하게 전달해보자. 당연하지만 먼저 자리에 앉는다. 머릿속에서 꺼내야 할 책이 들어있다. 하지만 미루기 시작한다. 아침에는 이메일과 뉴스 등 뭐든지 다 확인한다. 자리에 앉아 나 자신과 마주해야 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미루기 위해서이다. 3시간 동안 아니야, 나중에 한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 자신에게 체면을 구기지 않기 위해 자리에 앉아서 30분 동안 글을 쓰자 생각하고 정말로 그렇게 한다. 물론 이 30분이 결국은 10시간 연속이 된다. 내가 책을 빨리 쓰는 이유도 멈출 수 없어서이다. 하지만 나는 미루는 것 또한 멈출 수가 없다. 내 내면에 깊숙이 뿌리 박힌 오래된 의식인지도 모르겠다. 서너 시간 동안 글을 쓰지 않는 데 대한 죄책감을 만끽해야 한다. 그래야 글을 쓰기 시작할 수 있고 쉬지 않고 쓴다. 내게 성공적인 하루는 아침에는 괴로워하다가 저녁에는 즐겁게 글을 쓰는 것이다. 물론 손으로는 가장 재밌는 이야기를 쓰고 있지만 뼛속까지 고통스럽기도 하다. 일종의 무아지경 상태이다. 10시간 동안 글을 쓴 다음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여전히 몸속에서 아드레날린이 돌고 있다. 그래서 잠들 때까지도 몇 시간 걸린다. 침대 옆에 놓아둔 노트에 메모를 한다. 내가 메모를 하는 이유는 오로지
머릿속에 든 책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메모는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 나는 메모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첫 번째 책, 순례자 때부터 그랬다. 그럼에도 이 과정은 바꿀 수가 없다. 낮에 4~5시간 동안 죄책감에 괴로워하지 않고 그냥 자리에 앉아 글을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파울로 코엘료 같은 작가도 매일 악전고투를 벌인다. 우리는 이 교훈을 살아가며 계속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다. 전문적인 작가가 아닌 이상 글쓰기는 어려운 기술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 책을 통해 줄곧 살펴보았듯 큰 성공과 성과를 거둔 사람들은 모두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 자신의 책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글쓰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다. 글쓰기가 어떻게 하면 쉬워질 수 있을까? 대가들의 글쓰기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될까? 몇 권을 빼고는 추천하지 않는다. 나 또한 그런 책들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굉장한 시간을 그런 책을 읽는데 보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도움과 위안은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불멸의 위대한 작가들도 매일 나처럼 진흙탕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핵심은 의지이다. 작가를 만드는 건 문장력이 아니라 어떻게든 쓰고자 하는 의지이다. 의지를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탁 풀려나가는 실마리를 잡게 된다. 파울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너무 많은 메모, 너무 많은 리서치 정보를 남기려 하지 마라. 그러면 독자는 지루해질 뿐이다. 독자를 믿어라. 독자가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나치게 설명하지 마라. 독자는 힌트만 줘도 스스로 상상력을 발휘해 그 힌트를 완성한다. 글쓰기는 지성과 교양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다. 글쓰기는 내 가슴과 영혼을 보여주면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6. 모두가 빈 페이지에서 출발한다. 셰릴 스트레이드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와일드의 작가이자 20, 30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담자이기도 하다. 그녀의 에세이들은 발표될 때마다 주요 언론과 많은 젊은 독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잡지들에서 그녀의 독특하고 우아한 글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셰릴은 책을 100권 펴낸 사람이든 단 한 권도 펴내지 못한 사람이든 간에 누구나 빈 페이지에서 출발할 뿐이라고 말한다. 말콤 글래드웰이든 파울로 코엘료든 자신만의 고유한 작업 과정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백지 앞에서 머리를 쥐어뜯는 시간을 갖는 건 작가들의 숙명과도 같다. 그들이 가장 권유하는 방법은 모니터가 아니라 실제 종이에 생각을 옮겨 놓는 것이다. 떠오르지 않는 생각을 쥐어 짜내라는 게 아니다. 지금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가볍게 종이 위에 떨어뜨리라는 것이다. 이는 글쓰기에서 매우 중요한 마인드셋이다. 습관으로 들이면 글쓰기는 한결 쉬워진다. 다음은 셰릴이 와일드를 읽고 그녀에게 도움을 청한 젊은 독자들에게 제안한 글쓰기 방법이다.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꺼낼 수 있는 주제의 모음이다. 아침 일기, 블로그 게시물, 소설,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연극, 대본, 소셜 데이트 앱,
메신저 등 모든 종류의 글쓰기의 환상적인 시작점이 되어줄 것이다. 다음 주제들 중 하나를 골라서 손글씨로 직접 2페이지 분량의 글을 써보자. 끊김없이 계속 써나간다. 편집을 하기 위해 멈추지 않는다. 아무런 판단 없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아무런 판단 없이 글을 쓰는 것이 첫 단계이다.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던 일에 대해 써라. 힘들게 깨우친 교훈 한 가지에 대해 써라.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을 하고 있었던 일에 대해 써라. 끝까지 찾지 못한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써라. 올바른 일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일에 대해 써라. 기억나지 않는 일에 대해 써라. 최악의 교사였던 사람에 대해 써라. 신체적 부상을 입었을 때에 대해 써라. 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때에 대해 써라. 사랑받는다는 것에 대해 써라. 깊이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 써라. 길을 찾은 경험에 대해 써라. 타인에게 친절을 베푼 일에 대해 써라. 할 수 없었던 일에 대해 써라. 해냈던 일에 대해 써라.